로스앤젤레스는 꿈의 도시였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결코 깨어날 수 없는 악몽이었습니다. 사우스 센트럴의 익힌 구석에서 흑인 여성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결국 뒷골목에서 쓰레기처럼 버려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뉴스는 이 사건을 헤드라인으로 거의 다루지 않았고 경찰은 주저했으며 살인자는 끈기 있고 계산적이어서 아주 잘 보이는 곳에서 눈에 띄지 않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살인은 그냥 그렇게 멈췄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리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의 시신도 더 이상의 헤드라인도 없었죠. 마치 그 포식자가 그저 사라져 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괴물은 그냥 멈추지 않죠. 그렇지 않나요? 몇 년 후 모두가 주시를 멈췄을 때 그가 돌아왔습니다. 시신은 계속해서 발견되었습니다. 목이 졸리고 칼에 찔린 채 사우스 로스앤젤레스의 어제의 쓰레기처럼 버려졌습니다. 경찰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 누군가가 밖에서 여성들을 사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년 동안 그들은 외면했습니다. 헤드라인은 거의 1년 동안 캘리포니아를 공포에 떨게 했던 리처드 라미레즈, 일명 나이트 스토커에 부유한 희생자들에게만 집착했습니다. 사우스 센트럴의 여성들은 잊혔습니다. 도시 전역의 공포도 하룻밤 사이에 동원된 전담팀도 없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가난한 흑인 성노동자이거나 마약 사용자였습니다. 사회는 이미 그녀들의 운명을 결정해 버렸습니다. LAPD 본부 밖에서 조치를 요구하는 시위가 터져나왔지만 살인은 계속되었습니다. 1986년까지 이 사건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너무 많은 희생자, 너무 많은 살인자. 소위 사우스사이드 슬레이어 전담팀은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결국 수사는 침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시는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수년 동안 사우스 로스앤젤레스의 살인사건은 도시가 거의 인정하지 않았던 얼굴 없는 포식자의 소행으로 치부되었습니다. 하지만 쌓여가는 시신들을 이해하려 애쓰던 수사관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소행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더 나빴습니다. 너무 많은 희생자, 너무 많은 패턴. 소위 사우스사이드 슬레이어는 신화, 즉 아무도 해결하고 싶어 하지 않는 문제에 붙인 손쉬운 꼬리표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여러 명의 살인자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각각이 같은 사냥터에 숨어들어 똑같이 익힌 여성들을 먹잇감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붙잡혔고 다른 이들은 배경 속으로 사라졌으며 그들의 범죄는 무관심의 바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은 아주 잘 보이는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전직시 공무원이자 남편이었고 아버지였습니다. 이웃과 맥주를 나눠 마시고 뒷마당 바비큐 파티에서 농담을 던졌으며 동네에서 자동차 수리를 돕기까지 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 그는 그저 로니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닫힌 문 뒤에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괴물이었죠. 로니 프랭클린 주니어는 아버지, 남편, 이웃으로서 주변 환경에 녹아들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해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조차 없이 인사를 건넬 만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가면 아래에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가면 뒤에 자신의 괴물성을 숨긴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지배욕에 이끌린 남자들이 무엇을 하는지 아시나요? 그들은 방어할 힘이 없는 이들, 즉 사회의 취약계층을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그의 어둠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곳에 있었죠. 1974년 서독 슈투트가르트에 주둔하던 시절
프랭클린과 두 동료 군인은 17세 소녀를 속여 차에 태웠습니다. 소녀는 그들을 돕는다고 생각했지만 대신 그들은 그녀를 외딴 곳으로 데려가 평생 잊지 못할 시련을 겪게 했습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그녀를 성폭행했습니다. 하지만 프랭클린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재빨리 머리를 쓴 소녀는 그에게 관심 있는 척하며 전화번호를 물었고 오만하고 자신만만했던 프랭클린은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단 한 번의 실수가 그의 체포로 이어졌습니다. 1975년 그는 범죄로 복역한 후 미 육군에서 불명예 제대했습니다. 하지만 사우스 센트럴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온 그는 중단했던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절도, 폭행 등 더 많은 체포가 뒤따랐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결코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매번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세상 속으로 다시 섞여 들어가며 자유롭게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감옥 밖에서 로니 프랭클린 주니어는 자유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기회였습니다. 1980년대까지 로스앤젤레스는 범죄와 중독, 그리고 시민에 대한 방치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지역 사회 전체가 고통받고 있었고, 특히 이미 빈곤이나 약물 남용으로 어려움을 겪던 많은 여성들이 취약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일부는 사라졌고, 일부는 나중에 골목이나 버려진 공터에서 유기된 채 발견되었지만, 많은 이들은 그저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조차도 당국은 거의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긴급한 경고도 끈질긴 수사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들은 이미 폭력으로 넘쳐나는 도시의 불행한 통계 수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프랭클린은 주목했고 혼란에 빠진 도시의 그림자 속에서 그는 이를 10분 활용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낮에는 평범한 삶을 살고 밤에는 자신의 가장 어두운 충동에 굴복하며 괴물로서의 삶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남편이었고 아버지였으며 정비공이었고 동네의 친근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세상은 진짜 로니 프랭클린 주니어를 알게 될 것이었고 그때가 되면 그들은 경악할 것이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짙고 숨막히는 안개처럼 사우스 센트럴 로스앤젤레스에 공포가 내려앉았습니다. 여성들, 흑인 여성들, 소외된 여성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여성들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나중에 쓰레기통, 골목, 빈 공터에서 발견되었고 그들의 삶은 헤드라인 하나 없이 지워졌습니다. 거리에는 그들 가운데 살인자가 있다는 속삭임이 퍼졌습니다. 경찰은 사우스사이드 슬레이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1983년에서 1985년 사이 2년 동안 최소 13건의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얼굴 없는 포식자였죠. 희생자들은 사회의 안전망에서 벗어난 여성들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중독과 싸우고 있었고 많은 이들이 생존을 위해 성노동에 내몰렸습니다. 신문들은 이 범죄를 스트로베리 살인 사건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여성들이 마약을 얻기 위해 성을 파는 것을 지칭하는 속어에서 유래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LAPD 내부에서는 긴급함도 도시 전역에 대한 경고도 전담팀도 없었습니다. 1985년 9월이 되어서야 LAPD는 마침내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사회가 이미 수년 동안 알고 있던 사실, 즉 누군가가 사우스 센트럴에서 여성들을 사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제보를 간청했고 수사를 약속했지만 많은 이들에게는 너무 미미하고 너무 늦은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마거릿 프레스콧보다 더 분노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녀와 다른 활동가들은 매주 경찰 본부 밖에서 조치를 요구하며 섰습니다.
그들은 경찰이 지역사회에 더 일찍 경고하지 않은 실패를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과 온 뉴스에 도배되던 리처드 라미레즈, 나이트 스토커 사건 사이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불공평한 차이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수사에는 기자회견, 끝없는 자원, 대대적인 수색 등 모든 것이 동원되었습니다. 라미레즈는 부유한 백인 동네를 공포에 떨게 했고, 경찰은 그를 추적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이곳 사우스 센트럴의 희생자들은 부유하지도 백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프레스콧이 정당하게 주장한 바에 따르면 당국에게 그것은 그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1986년 1월까지 시신수는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LAPD에 대한 압박이 거세졌고 더 많은 형사들이 사건에 배정되었습니다. 이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국 LASD과 협력하게 된 경찰국은 사우스사이드 슬레이어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희망적으로 들렸고 진지하게 들렸지만 여전히 체포도 실질적인 진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프레스콧과 그녀의 그룹은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흑인 연쇄살인 대책연합이라는 새로운 이름 아래 자신들의 노력을 공식화했습니다. 1986년 3월, 그들은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를 압박하여 정보 제공에 대한 포상금을 1만 달러에서 2만 5천 달러로 2배 이상 올리게 했습니다. 그들은 끈질겼습니다. 이 여성들이 잊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무언가 바뀌었습니다. 증거가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패턴, 수법. 그것들은 한 사람의 소행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수년간 단 한 명의 연쇄살인범을 쫓았지만 이제 진실이 훨씬 더 끔찍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우스 센트럴에는 포식자가 한 명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 어쩌면 4명 이상이 있었습니다. LAPD는 갑자기 더 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갑자기 서로 겹치는 연쇄 살인범들의 네트워크가 생겨났고 모두 같은 사냥터에서 활동하며 같은 취약계층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1986년 말 사우스사이드 슬레이어 전담팀은 와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시는 명확한 답이 없는 수사에 수백만 달러를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까지 전담팀은 축소되었습니다. 단서의 흐름은 말라버렸고 실마리는 어디로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담팀 지휘관 중 한 명이었던 존 중위는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단서의 흐름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번역하자면 경찰이 포기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살인자들은 여전히 밖에 있었고 그중 최악인 로니 프랭클린 주니어는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괴물 같은 행각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년 동안 사우스 센트럴의 살인 사건은 배경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미제 사건, 익힌 희생자들, 아무런 답도 없었습니다. LA 거리가 여전히 폭력으로 비명을 지를 때조차 법 집행기관의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난 2007년 5월, 한 돌파구가 그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25세 여성 제니샤 피터스가 살해된 채 발견되었고, 수사관들이 DNA 증거를 분석했을 때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살인범의 유전자, 프로필이 198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최소 11건의 다른 미제 살인 사건과 일치했던 것입니다. 사우스사이드 슬레이어는 여러 명이었을지 몰라도 이것은 한 사람의 소행이었습니다. 같은 해 LAPD는 800 전담팀이라 불리게 될 비밀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강력살인과의 6명의 형사들은 조용히 일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연쇄살인범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령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의 악행이 LA 시민들을 괴롭히는 누군가를 말입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포식자는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인을 멈췄거나 그렇게 보였습니다. 살인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가 22년 후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단 4개월 후 비밀은 드러났습니다. LA 위클리의 탐사보도 전문 기자 크리스틴 펠리색이 사건을 완전히 세상에 폭로했습니다. 그녀는 전담팀의 존재, 과거 살인 사건과 새로운 사건 사이의 DNA 연결고리, 그리고 가장 지탄받을 만한 것, 바로 침묵을 폭로했습니다. 도시의 지도자들,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시장과 윌리엄 브레튼 경찰청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자료도, 대중에게 경고도, 연쇄 살인범이 20년 넘게 그들의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가족들에게는 LA 위클리 기사가 진실을 처음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딸들은 그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 냉혹하게 살해당했던 것입니다. 2008년 9월까지 압박은 거세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관리들은 마침내 나서서 살인범에 대한 정보 제공에 $50만 포상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여전히 아는 것이 거의 없었고 사건은 미스터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2008년 11월 1일 이 사건은 아메리카스 모스트 원티드에 소개되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시선이 사건에 쏠렸고 더 많은 압박과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마침내 2009년 2월 브레튼 청장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살인범에게 LA 위클리가 지어준 이름, 그림 슬리퍼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왜냐고요? 이 살인범은 대부분의 연쇄 살인범이 하지 않는 행동, 즉 살인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1988년부터 2002년까지의 기간 동안 알려진 살인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의 DNA와 연결된 시신도 단서도 없었습니다. 그는 사라졌다가 2002년에 다시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브레트는 1980년대에 911신고 전화도 공개했습니다. 한 목격자가 경찰에 전화해 한 남자가 시신을 버리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상세한 인상착의와 심지어 관련된 애 번호판까지 제공했습니다. 이 배는 현재는 문을 닫은 코스모폴리탄 교회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증거는 수십 년 동안 그곳에 있었지만 그림 슬리퍼는 계속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다 2009년 3월 펠리색은 유일하게 알려진 생존자와의 인터뷰를 성사시켰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에네트라 워싱턴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묘사했습니다. 30대 초반의 흑인 남성, 깔끔하고 단정하며 약간은 괴짜 같은 모습. 그는 검은색 폴로 셔츠를 카키색 바지 안에 넣어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괴물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얼굴을 보았고 그의 차 안에 있었으며 살아남아 그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수십 년의 침묵 끝에 LAPD는 그를 옥죄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림 슬리퍼의 과거가 마침내 그를 따라잡고 있었고 이번에는 그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부분은 경찰이 이미 그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2003년 프랭클린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3년간의 보호관찰 없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DNA를 채취할 절호의 기회였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캘리포니아에서는 모든 중범죄자와 특정 혐의로 체포된 사람들로부터 DNA 샘플을 요구하는 법안인 발의안 69부가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주 데이터베이스의 대대적인 확장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샘플이 수집되었지만 프랭클린의 것은 그 중에 없었습니다. 2004년 11월부터 2005년 8월 사이 보호관찰관들은 보호관찰 없는 집행유예를 받는 이들로부터 DNA 샘플을 채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인력 부족, 자원 부족으로 벅찼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법의 허점 속에서 그림 슬리퍼는 숨어 있었습니다. 2010년까지 LAPD는 여러 범죄 현장에서 DNA를 확보했습니다. 그들은 살인범의 유전자 지문을 알고 있었지만 시스템에서 돌렸을 때 일치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들은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바로 가족 DNA 분석이었습니다. 완벽한 일치자를 찾는 대신 그들은 살인범과 가까운 친척일 만큼 충분한 유전적 표지를 공유하는 데이터베이스 내의 누군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로니 프랭클린의 아들 크리스토퍼 프랭클린을 발견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2008년 중범죄 무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살인범이 되기에는 너무 어렸지만 DNA는 형사들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곧장 이끌 만큼 충분히 가까웠습니다. 이제 그들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한 위장 경찰관이 프랭클린이 식사하고 있는 식당으로 보내졌습니다. 그의 임무는 살인범의 DNA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웨이터로 위장하여 프랭클린이 만진 모든 것 접시, 식기, 피자 조각들 몰래 수거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검사를 진행했고 이번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였습니다. 로니 프랭클린이 살인범이었습니다. 2010년 7월 7일 로니 프랭클린 주니어가 체포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검찰청은 그를 10건의 살인, 1건이 살인 미수, 그리고 다중살인에 대한 특별 가중사유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악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사들이 그의 집을 수색했을 때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프랭클린의 집안에서 경찰은 180장의 여성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일부는 웃고 있었고, 일부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으며, 일부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총 1000장이 넘는 사진과 수백 시간 분량의 비디오가 있었습니다. 10대, 중년, 심지어 노년까지 모든 연령대의 여성들이었고 대부분이 흑인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옷을 벗고 취약한 자세로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LAPD는 그들이 희생자인지 생존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찰리 백청장은 끔찍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희생자인지조차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압니다. 로니 프랭클린의 공포의 통치는 거의 12명의 확인된 살인 희생자와 함께 20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수사해야 합니다. 경찰은 너무 늦기 전에 여성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이미지를 대중에게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 또 다른 끔찍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형사들은 수백 건이 오래된 사건 파일을 검토하고 암울한 발견을 했습니다. 그들은 프랭클린이 최소 6건의 추가 살인의 책임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2명의 여성은 2005년에 실종되었고 그들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명은 80년대에 발견되었고 다른 2명은 모두가 그림 슬리퍼가 잠잠해졌다고 생각했던 그 미스터리한 14년의 공백기, 즉 1988년과 2002년 사이에 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더 잘 숨는 법을 터득했을 뿐이었습니다. 수년간의 지연 끝에 로니 프랭클린 주니어의 재판이 마침내 2016년 2월 16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정의를 향한 긴 여정이었지만 이제 희생자들의 가족들은 마침내 법정에서 밝혀지는 진실을 듣게 될 것이었습니다. 거의 3개월 동안 검찰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5월 2일 최종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틀 후 배심원단은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 반 만인 5월 5일 그들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일주일 후 양형심리에서 검찰은 또 다른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희생자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샤론 엘리샤 디스먹, 이네즈 워렌, 조지아 메이 토마스, 롤리니아 모리스 등 4명의 여성이 추가로 프랭클린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의심되었습니다. 샤론 엘리샤 디스먹은 1984년 1월 15일 사우스파크 로스앤젤레스에서 생명 없는 모습으로 발견되었을 때 겨우 21세였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그녀의 살인을 그림 슬리퍼와 연관짓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후 프랭클린이 체포된 후에야 수사관들은 기이한 유사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살해된 방식, 그녀의 시신이 남겨진 방식, 그 모든 것이 그의 수법과 일치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네즈 엘리자베스 오렌이었습니다. 그녀는 1988년 8월 15일에 총에 맞았을 때 28세였습니다. 그녀는 그래머시 파크 로스앤젤레스의 한 골목에서 구조대원들에게 발견되었을 때 아직 살아 있었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샤론처럼 그녀도 처음에는 그림 슬리퍼 희생자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은 프랭클린이 잡힌 후 수사관들이 재검토하면서 바뀌었습니다. 엘리샤 모니크 알렉산더는 겨우 18세였습니다. 그녀 앞에는 창창한 인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1988년 9월 11일, 그 미래는 도둑맞았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버몬트 스퀘어 로스앤젤레스의 43번가와 웨스턴 애비뉴 근처 골목에 버려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젊은 생명이 잔인하게 끝났습니다. 조지아 메이 토마스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살인은 수년 후 그림 슬리퍼가 활동을 멈췄다고 여겨지던 소위 휴면기에 일어났습니다. 2000년 12월 28일 그녀는 총에 맞아 사우스파크 로스앤젤레스에 죽은 채로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처럼 그녀의 사건도 프랭클린의 재판이 수사관들로 하여금 그녀의 죽음을 재조사하도록 강요하기 전까지 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롤리니아 아델 모리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2005년 9월 10일 로스앤젤레스 사우스웨스턴 애비뉴 9000블록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사라졌을 때 31세였습니다. 그녀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프랭클린은 그녀의 네바다 운전면허증과 더욱 충격적이게도 그의 차고에 있는 수백 장의 다른 이미지들 사이에 묻혀있던 그녀의 노골적인 사진 2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실종을 그의 수십 년간의 공포의 통치와 연결짓는 마지막 증거 조각이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단지 명단에 오른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딸이었고 자매였으며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오랫동안 그들의 사건은 무시당했습니다. 그들의 살인범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까지 수년, 너무나도 많은 세월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마침내 드러났을 때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의 체포 후에야 그와의 연관성을 짜 맞췄지만 그들의 사건은 재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추가하면 재판이 더 길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2016년 6월 6일, 배심원단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로니 프랭클린 주니어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달 후인 8월 10일, 판사는 그가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희생자의 이름을 낭독하며 이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정의가 실현된 것처럼 보였을 때
프랭클린은 예상치 못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2020년 3월 28일, 그는 감방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외상의 흔적은 없었고,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림 슬리퍼는 자신의 사형을 기다리며 가슴속에 숨겨두었던 비밀들을 모두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로니 프랭클린 주니어가 언제부터 살인을 시작했는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검찰은 그의 첫 희생자가 1984년 1월의 샤론 엘리샤 디스먹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확인할 수 있었던 첫 살인은 1985년 8월의 데보라 잭슨이었습니다. 그녀는 총에 맞아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거리에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 몇 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마치 살인자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시신도, 보고도, 흔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로 멈췄던 걸까? 아니면 단지 범죄를 숨기는데 더 능숙해졌을 뿐일까? 그것이 수십 년 동안 수사관들을 괴롭힐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가 결코 잠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모두를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희생자는 2007년에 살해되었고, 그때쯤에는 끔찍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거의 모든 희생자가 흑인 여성이었고, 많은 이들이 성노동자였습니다. 손쉬운 표적, 즉 사회가 이미 외면하던 여성들이었죠. 그리고 프랭클린은 그것을 알고 이용했습니다. 시신은 항상 밖에서 발견되었고 골목에 버려졌으며 로스앤젤레스 시내 근처에서 썩도록 방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무기는 똑같았습니다. 25구경 권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림 슬리퍼는 실제로 몇 명의 여성을 죽였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결코 완전히 답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질문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방식이 마음에 드시고 이와 같은 사건들을 더 많이 조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더 심층적인 이야기를 위해 구독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